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유명한 이 신촌 젊은이들 거리, 우리 아들들 밤낮 늦게 오면 어디 갔다 오냐, 그러면 홍대. 넓은 의미로 홍대지 좁은 의미 홍대는 이렇게. 그렇죠.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아주 사람들도 많고 좋네요. 좋은 모임에 이렇게 불러줘서 우선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 들어보니까 기대하시고 오는 게 각각 그리고 관심도 당연히 다르실 텐데 좀 내가 듣기로는 뭔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젊은 분들 모임이다 이렇게 듣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내가 올해 63살 우리 나이로 51년생이고요.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52년 2월인데 학령을 약해서 2월까지가 학교를 다녀서 네. 그러니까 같은 학교를 다닌 건 아니지만 학령 네. 그때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간첩 때 같아요. 저하고 같은 또래들이 우리 당에는 의위원장하는 신나경 의원, 강창일 의원, 여당에 이제 김무성 의원, 정봉준 의원 이렇게 다 같은 동갑내기 내지는 같은 시기에 다닌 사람들인데, 네. 어쨌든 오래 산다는 게 살았다는 게 결코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의 선배로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내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주인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 분들의 생각, 또 사회, 또 인생 이런 걸 보는 관점이 어떤 이것도 내가 좀 직접 보고 듣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 얘기를 제가 오늘은 제가 드린 말씀에서 정치 얘기를 하려고 오늘 막 준비해오지 않았는데 지금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도 결국 정치가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과 기대, 관심을 못 끌기 때문에 생긴 현상 어떤 측면, 또 중요한 측면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치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 모두의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고민을 끌어안고 참 생활하는 우리 젊은 시민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좀 더 깊어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를 이제 안철수 현상 이런 걸 보면서 반성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또 안 하던 걸 하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것도 놀아봐야 잘 노는 거고 뭐 그런 것처럼 잘 기회가 없는데 저는 오늘 이런 기회는 참 좋은 기회다. 젊은이들하고 아주 자유롭고 폭넓은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나한테도 좋은 새롭게 배우고 생각하는 체험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리가 좁은데 이거 좀 앉으시죠. 몇 자리요? 19분. 저기 뒤쪽으로 또 오면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제목을 생각하면서 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얘기에서 들어보는 분 있어요?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네? 대처가 그랬어요? 그럼 대처도 인정이 있겠네. 원 저작권자는 올 말레리 상징주의 시인이라든가 말의 것은 못 내리죠. 나도 사실 이분 시집은 못 받고 되게 어렵다는 것만 알고 누가 인용을 했는데 참 가슴에 와닿아서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서 한참 동안 보고 다녔습니다만 뭐 말 그대로 내용이 전달됐겠지만 풀어서 그래도 원문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가로안에 있겠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는 그저 그냥 떠밀려갈 것이다.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폴바이어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도 아직 미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여러분처럼 이제 막 학교를 다니거나 학교를 마치고 각 사회에 진출한 소년병들한테는 정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내 삶 모든 게 결정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참 이러한 말을 새길 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40분 지금부터 40분 추가 각주 한 30분 정도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해볼게요. 추가에 그 40분 안 넘도록 해보고 적성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지금 네. 다 하죠. 네. 예. 응? 언제나 중학교 때 하나요? 고등학교 때 하나요? 둘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60년대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적성검사를 처음 해봤어요.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런데 적성검사 결과에 유일하게 내가 만점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비서예요. 그래도 어린 마음에 뭐 외교관, 뭐 판사, 보선가, 뭐 사업가 멋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비서냐 이거 좀 팔려갖고 나중에 보니까 이 비서가 이게 꼭 뭐 쪽팔리는 게 아니라 되게 센 거더라고요. 뭐 공산당은 당 비서가 최고. 뭐 지금도 뭐 청와대 비서실장 되게 세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때는 뭔가 전문가들이 그럴듯하게 조사를 한 거니까 엉터리라 부를 수도 없고 근데 뭐 좀 선뜻 마음에 들지는 않고 그랬는데 맨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비서는 게 뭐냐 누군가 이를테면 주로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사장이든 대통령이든 무슨 국회의원이든 뭐 그렇겠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비서가 하는 일이죠. 그죠? 근데 그 도와주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가를 잘 알고 또 오래 겪다 보면 판단이 되고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더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게 비서라는 직함은 한 번도 그런 직업은 가져보지 못했지만 다음에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그러니까 2002년도 말 대선 끝나고 2003년 초에 그때 이제 당선인 시절에 노 대통령이 나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주위의 참모들 중에 일부가 원혜영 의원 같은 사람 그 당시 내가 시장할 때니까 원혜영 시장 같은 사람이 비서실장 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대통령께 청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는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일각에서 있었다는 얘기만 알고 있는데 비서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20년대 이제 1971년도에 내가 공부를 못해갖고 하나 재수를 해서
71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그때 그 서울대학교는 그 교양과정부 체제라는 게 있었어요. 각 단과대학의 1학년들을 한꺼번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양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단과대학이라서 그 학생회장을 내가 했거든요. 그때 이제 본과대학이지. 그러니까 3학년들 나보다 2년 69학번 본과대 학생회장 중에 이제 상대 상과대 학생회장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중에 총학생회장이 호선에서 뽑는 건데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때가 박정희가 이제 유신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1972년 10월에 유신이라는 그 쿠데타, 무혈 쿠데타지만 쿠데타죠. 헌정을 중지시키고 군대를 풀고 기형 상태에서 한 거니까 그때 이제 유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저항을 사전에 봉쇄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시민사회, 노조 뭐 이런 쪽이 세지가 않았어요. 유일한 게 대학이니까 대학을 사전에 틀어잡으면 이런 거를 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이제 조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71년도에 그때 학원 탄압 정책을 대대적으로 해서 그때 제적당하고 처음으로 이제 그 뒤로 4번 제적당하는데 군대 강제 침집돼서 나는 철원에 육사단에 돼 있었고 김상훈 교육감은 왼쪽 경기도 연천 쪽에 24단 있었고 지금 감옥 살고 있는 최영 환경행동 대표는 강원도 쪽 양구 쪽 거기서 3사단 공무라고 철책선에서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특명이 이놈들 최전방에서 3년간 팍박히게 해라. 그게 이제 특명이에요. 그래야 뭐 안보 현실도 알고 정신 차리거나 이제 이럴 건데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이제 감옥도 2번 가고 대학도 4번 제적당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 주로 유신 체제 때 했고 나는 81년도 전두환 체제 때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풀무원 식품을 이제 창업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어느 정도 기틀에 올라가면서 친구한테 다 넘기고 사회운동에 다시 복귀했다가 87년 6월 항쟁, 6월 항쟁의 결과로서 6.19 선언, 결국 독재체제를 청산하고 이제 민주 정치체제를 보관하겠다. 그게 6.19 선언이죠.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그 소개해 주신 대로 국회에 92년도에 갔다가 국회의원을 4번 하고 시장을 2번 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도 결국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 민주화된 사회, 우리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그걸 도와주는 일을 내가 한 게 아닌가. 풀무원 사업이라는 것도 안전한 식품,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내가 그걸 부응한, 거기에 맞춰갖고 그걸 도와준 게 아닌가. 부천시장이라는 것도 우리 부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 게 아닌가. 뭐 정치라는 것도 결국 우리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지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그러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힘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정치의 요체라고 한다면 그것도 바로 그런 국민들을 도와주는 일 아닌가 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정리하다가
내 비서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 비서라는 누군가가 그 필요에 맞춰서 그 목표를 또 달성하도록 잘 도와주는 일이 비서로서의 능력이라면 나로서도 이런 저런 분야에서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과연 정말 잘했느냐 하는 것은 뭐 저는 그렇게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젊은 분들 오늘 모임이고 내가 그래서 주제를 생각하면서 살자라고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는 것.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외국에 이민 가면, 특히 미국 같은 데 이민 가면 그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세탁소 하는 분이 고향 사람 있으면 세탁소 쪽으로 하고 야채가게 하면 야채가게 하고 뭐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의 폭이 넓은 그야말로 아무거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했으면 이미 거기에서 이렇게 규정당하는, 묶이는, 제한당하는 게 아주 크죠. 그죠? 네. 뭐,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때려칠까 그러다가도 또, 그것도 뭐,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 또 그럴 거고, 우리 아들 중에 하나도 전자회사 다니는데, 원래 뭐 만들고, 음식 만들고 뭐 그런데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때려치고, 일본에 제빵학교 유학이나 갈까 그래서 내가 얼른 맞지 않고 치자니 좀 캥기고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어쨌든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그냥 쉽게 남들 따라서 대충 그냥 겉모양으로 폼나니까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 어느 냉장고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랬는데 이게 평생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저한테 관심 있는 분들에 만나서 그런 기사를 봤을지도 모르는데 원희룡 의원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뭐 40몇 킬로가 되는데 고장이 나서 동무지 전당 시찰 갔다가 뭐 차가 멈췄다 뭐 그런 얘기들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제 차를 10년째 된 그러니까 만 9년 타고 요새 또 쌍용 자동차 뭐 어렵고 그래서 거기 차를 사는 것보다 리스크가 낫다길래 임대를 해서 지금 몇 달째 금년 초부터 타고 다녔는데 그때 생각을 잘못한 게 차가 이제 한 4년, 5년 가면 고장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 이거 한번 좀 미리 한번 고쳐서 그걸 뭐 보링 한다 그러는데 다 뜯어 고쳐가지고 엔진도 한번 새로 정비하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좀 더 타보자. 새 차 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 고장날 수 있는 거 미리 고치고 다 그런데 얼마 안 되냐더니 한 700분 된다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 펑펑 고장이 났는데 뭐 3, 4년 그래서 한 3, 4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7, 8년 되니까 새로 고치기 그때부터 고치더니 3천만 원 넘었어. 그랜저 엑스기 새로 사는 돈보다 더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5기로 차 멈췄을 때까지 다 가는데 자꾸 가다가 멈추니까 겁나서 불안해서 안 되겠다. 바꿨는데 어쨌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을 결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건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근데 그것도 놈의 고민도 정말 치열하게 하려고 해야 돼. 안 하다 보면 생각은 그래도 그냥 흘러가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잘할 수 있는 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가?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건가?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우리 아들 얘기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깔려있겠지만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는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 일치되면 아주 좋을 텐데, 혹시 상충하면 그런 것도 좀 고민거리겠죠.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바이올린을 하는 게 싫어죠. 연주라고 좋아했대요. 근데 사람들 얘기가 아인슈타인이 바이올린 열심히 해. 하루 종일 시켰더라도 어디에 스위스인가 오스트리아입니까? 아인슈타인 고향이 여기가 워낙 음악 환경이 좋은데 아니에요. 이케아 그 동네 시립 오케스트라 예비단원밖에 안 됐을 거다 이거예요. 아인슈타인이 내 수학을 좋아한 건 아니야. 심할 때. 그리고 바이올린 하는 거 좋아했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 거지, 좋아하는 것만 또 그렇게 한다고 또 성취가 높은 건 아니다. 그런 얘기 또 들으면 또 그렇고. 근데 역시 뭐 열심히 하는 놈, 뭐 어떤 놈 위에 좋아서 하는 놈 뭐 따간다 그 얘기처럼 또 좋아하는 것도 아주 소중한 기준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겪어봐라 하는 얘기예요. 부딪혀봐라.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봐도 직접 한번 봐라. 근데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직접 겪어보는 거, 부딪혀보는 거, 체험해보는 거. 그래서 이 관광도, 그리고 놀이시설도 체험시설이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아름답구나, 야, 뭐 신기하다, 그런 거 하고, 직접 자기 가서 거기에 그 움직임의 어떤 주체가 되는 거, 뭐 보드를 탄다든가, 직접 고기를 잡는다든가, 이렇게 탐험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고생스러우면서도 인기가 있는 게 바로 체험의 가치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겪어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장이 안 돼. 그냥 이미지로, 관념으로, 그냥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괴테의 빌헤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인가 필력시대인가 내가 옛날에 봐서 둘 중에 하나일 건 틀림없는데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아주 멋있는 비전이 나와요. 첫사랑이라 마치 풋과일 같아서 상처받기 쉽다.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리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의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죠? 예. 부딪혀보면은, 사귀어보면, 저 친구, 나랑 취미가 안 맞네. 라든가, 무슨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저기하고 좀 안 맞네. 그리고 그게 더 새삼스럽게 좋게 보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확인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좋게 보였던 인상도 사귀다 보면 구체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확인되고, 이 사람의 실체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판단이 수정될 수 있는데, 첫사랑은 그저 마음만 설레고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거는 이 생각, 관계에 의해서 발전이 안 되니까 상처받기 쉽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겪어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걸 내 체험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업하겠다는 후배들 찾아오면 꼭 그
그 일을 네가 최소한 몇 달이라도 진짜 가서 좀 견습을 하든 어쨌든 해봐라. 그 없는 돈 아버지한테 타내가지고 몇 천만 원 투자해서 다 날리고 그러지 말고 하다가 또 아우 이거 아닌가 보네 하고 때려치고 그러지 말고 그 전에 가서 봉급을 적게 받더라도 심지어 공짜로 해도 내가 가서 좀 일 좀 배우게 몇 달 좀 일할 기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겪어봐라. 그러면은 훨씬 좋은 선택. 이것이 과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처럼 그런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시행착오를 엄청 줄이게 된다. 내가 이제 풀무원이라는 것을 31살 때 시작했어요. 징역 살고 나와서 학교 재적원됐고 우리 집사람은 신문사 다녔는데 전도하니까 이제 그때도 집권 초기에 소위 언론 숙청을 했어요. 언론 정화라고 그래가지고 퇴직당하고 애는 낳고 고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대학교는 71년도에 박한데 그 시점까지 2학년 막 진학한 상태니까 대학교 1년 수료 이거 갖고는 취직도 안 되고 그래서 마침 아버지가 유기농업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셨는데 그 농장 이름이 풀무원 농장이고 그러한 좋은 뜻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세계 도시의 시민들 소비자들에게 해로운 농산물을 먹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웃 사랑의 실천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종교적 양심 운동으로 시작한 게 이제 유기농업이고 그러한 분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가 아버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농회, 발일정자 정농회라는 유기농업 농민단체인데 그분들이 그런 좋은 뜻으로 생산해도 이게 안 팔려. 노동력은 화학비료 쓰고 농약 쓰면은 손쉬운데 그걸 일일이 거름 주고 김 내고 그래야 되니까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에 비해서 소출은 적고 때깔도 벌레 먹고 좀 아무래도 덜 화학비료의 기본 성질이 뭐냐면 속성제대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화학비료의 핵심이. 그러니까 빨리 크게 자라고 때깔도 좋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팔려.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분명히 그러면서도 공연 문제에 각성한 또 그런 인식과 소비 수준이 확보된 그런 작지만 고급 소비자층이 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 되겠다. 이게 내 핵심 컨셉인데, 근데 내가 이제 사업하겠다고 찾아오는 후배들한테 무조건 3개월, 6개월 가서 견습을 해봐라, 실험해봐라. 그렇지 않고 남의 얘기를 그것들을 이렇게 그냥 관찰한 거 가지고 이거 좋겠다, 잘 되겠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해요. 내가 이 풀무원 시작할 때 야채 가게에서 6개월만 내가 일했으면 절대 풀무원 하겠다. 이 농산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까다롭고 수급을 맞추기가 어렵고 재고 관리가 어렵고 그런 걸 안 겪어봐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일본말로 그대포로 그냥 시작을 하고 모든 시행착오 그때부터 겪다 보니까 참 희생이 크고 아주 참 보통은 안 당했는데 그게 만약에 야채 가게에서 6개월만 일했다면 사업을 안 했을 거고 했다고 하더라도 훨씬 시행착오를 줄이고 잘했을 거다. 응?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잘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 벌려놓고 진행되는 일에서는 허겁지겁 발레리처럼 그냥
삶이 이끌어가는 대로, 생활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그걸 미리 보고 판단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처음에 준비를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평생학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건강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도 뭔가 보람있게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공부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워낙 이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폭넓고 강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정확하게 보고 읽고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도태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 갖고 있는 위치, 방향, 이런 것들이 고정된 게 아니고 그야말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그 변화를 잘 대응을 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끌려나감에 따라 결국 내 삶의 앞으로의 과정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풀무원을 31살에 해서 36살까지 한 6년간 경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풀무원 창업자인지를 잘 몰라요. 그 무슨 원해는 사람이 40대 초반부터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그랬는데 풀무원하고 관계 있다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이제 풀무원 하시고 그 이생각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는 게 맞아요. 네, 많아요. 네, 어쨌든 제가 그 사업을 시작한 게 체험 없이 해서 이렇게 아이고 잘못 벌렸구나 하는 그 순간은 움츠러질 수가 없는, 이래게 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 처제들, 뭐 동생들, 누나들, 뭐 전세 늘려갈 돈, 저 그런 거, 뭐 집 살려고 돈 많은 거, 그런 것들 다 얻어다가 쏟아붓으니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 말고 빠져나올 길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얼른 빠져나오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게 무슨 사업이 되겠냐, 아직 그렇게 보는 부분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점, 그걸 먼저 점거한, 먼저 시작한, 먼저 토대를 닦은 선점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우선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식량도 증산이 중요한데 무슨 유기농업으로 공해가 어쩌고 그래서 식량 증산 정책에 반한, 그 새마을 정책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아주 지탄을 많이 일부에서는 또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풀무원이 쉽게 다른 데들한테 이렇게 넘보지지 않는, 다른 데가 타고 넘지 않는, 이를테면 미원 같은 재벌이 청정원 이렇게 묻히고 아무리 해도 여기는 CJ가 아무리 두 분이 이런 식품 사업에 와서 해도 넘버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틈새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큰 시장은 누가 봐도 야 저기 놀만한데 가서 고기도 많을 것 같고 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 사람 오고 센 놈들도 오고, 그래서 센 놈들이 자기 잡고 있는데 약한 놈이 가서 붙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틈새 시장은 좁아서
별로 뭐 건덕지가 없는, 별 볼 일이 없는 데는 누가 안 노니까 내가 혼자 들어가서 놀면 혼자 놀면 무조건 1등 아니에요. only one이고, 그러니까 first one이고 당연히 only one이고 혼자서 1등 누가 못해? 베스트 원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기업 체질로 그리고 또 고객에게 인식되는 것이 이제 그 풀무원의 그 굉장한 브랜드 파워인데, 어쨌든 풀무원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식품업계의 가장 큰 회사는 아니지만 가장 자기 색깔이 강하고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정착할 수가 있었던 게, 그 새로운 가치가 뭐냐? 안전이라는 가치예요. 그전에는 맛이냐, 싸냐, 그런 거고, 결국 그러니까 맛있게 만드는 능력, 대량 생산에 의한 싸게 만드는 능력, 뭐 그거는 원재료를 싸게 만드는 능력, 가공 과정을 싸게 만드는 능력,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근데 풀무원 식품은 자연의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그리고 구체적으로 화학, 농약, 화학 비료, 나중에는 식품 가공을 하면서 식품 첨가물 내지는 그 가공에 들어가는 그 물질들의 그 안전성, 자연성, 무공해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결국 이런 것이 다 수렴돼서 만들어진 것이 안전이라는 가치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극복했지만 아직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식품의 안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죠. 있는데 어쨌든 기존의 가치였던 싸게, 맛있게, 또 중요한 게 때깔, 보기에 좋은 이걸 가지고 풀무원이 경쟁했다면 뭐 어떻게 대기업, 해태나 오리온이나 뭐 농심이 대량 생산, 대량 유통의 그 파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전혀 그 재벌 식품회사까지도 관심 두지 않았던 안전이라는 것을 유일한 최고의 핵심 가치를 놓고 그것을 끈질기게 추구해 나감으로써 고객들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재벌들이 적어도 이런 자연성, 안전성이 포인트가 되는 식품 분야는 들어와 봐야 2등하는 그렇게 된 점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 새로운 가치를 실현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원혜영이가 어떻게 배웠냐? 그 대학에서 배운 교수 강의를 통해서 배우거나 책을 보거나 뭐 그래서 배운 게 아니라 결국 나는 시민들한테 배웠다고 생각해요. 고객들한테 와서 유기농산물 이렇게 판매하니까 뭐 야채나 뭐 쌀 이런 것만 유기농산물 먹는다고 뭐 된디가 밤나 먹는 두부쿠나물 이런 거참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불안하고 그런데 뭐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풀무원 두부고 풀무원 콩나물이고 뭐 풀무원 생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풀무원의 제품 개발사는 결국 고객의 니드가 무엇인지를 포착하고 거기에 맞춤으로 부응한 그 과정이었다.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는 부천시장으로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설사 똑똑해서 공부해서 9급 공무원이든 5급 공무원이든 7급 공무원 됐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 이게 뭐 철밥통이 돼가지고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는 어쨌든 그거 안 쫓아가면 못 견디니까 억지로라도 쫓아가야 되는데 공공 부분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관존님이지 뭐. 내가 잘난 거야. 얘네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또 내가 다 판단해주고 결정해 줄 테니까 얘네들은 거기 따라. 이게 이제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태도고 그게 저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공급자 관점이다. 지금은 그래서 안 되거든.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소비자를 주체로 세우는 그러한 관점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천시장을 하면서 그래도 부천을 똑똑한 문화도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의 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었던 게 공무원 중심의 사고에서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에 시각 조정을 해서 그 관점에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시간이 없어서 사례들 얘기는 못 하겠는데 내가 부천시장 하면서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이렇게 해서 만화를 내 틈새 시장으로 가져왔어요. 영화만 해도 우리 부산영화제가 부천영화제보다 먼저 시작해서 암만 잘해봐야 2등이야. 그리고 부천 필은 워낙 고급 음악이니까 대중적인 관심이나 초점이 약해. 그리고 또 서울시향 KBS 교회 왔다는 있으니까 우리 부천이 쫓아야 되니까 뱁새가 항상 쫓아가니까 그것도 넘버원을 넣을 수 있고 그럼 넘버원이 뭐냐? 아무도 안 하는 거 만화 혼자 하니까 넘버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만화를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자세가 오픈 마인드입니다. 개방적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까 이 풀먼 그리고 소비자의 관점을 내가 읽으려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생각, 요구를 내가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었던 것처럼 이 부천시가 문화정책에서 성공한 게 이 개방적 자세입니다. 내가 원래는 부천시장이 만화를 아주 키우려고 특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원덕 교수, 먼 나라 가까운 나라 쓴 양반이 한국 대학 만화 애니메이션 학회 회장이셨어. 예, 만화학과가 꽤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날 찾아와갖고 세계 대학생 만화학과 학생들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필름 페스티벌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좀 부천시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우리 부천시는 서울시나 무슨 경기도처럼 그런 방역자치단체가 아니고 재량도 보고 돈도 보고 지금 만화하고 영화하는 것만 또 등거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 놓고 기왕 오셨으니까 어떤 계획인지 어느 정도 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지 좀 얘기나 들어봅시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는데 자기네 학회에서 대학에서 5천만 원 만들 수 있는데 시에서 5천만 원만 도와주면 1억 갖고 한다는 거예요. 1억이 걔네한테 큰 돈이지만 부천시 예산이 그래도 1조 가까운데 5천만 원이야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서 웃었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남축 받아갖고 올해 제15회 국제대학 애니메이션 필름 페스티벌. 그게 결국 오픈된 입장에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버스 타면은 그 17번 버스 지금 몇 번째 정거장 출발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 네. 아, 예. 그게 언제부터 그거 돼 있죠? 야 이런 게 생겼네 한 때가 언제예요? 2007년? 정류장이 그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류장이 붙어 있는 정류장에 그렇죠. 예, 예산 뭐 도착 시간 언제 나오는 거? 그게
그렇죠. 2001년도, 2년도에 원혜영이가 부천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해서 여기 서울시민까지도 원혜영 시장 덕분에 몇 년 앞당겨진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편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좀 공무원들 혼담 뭘 새로운 걸 안 하려고 그래. 그래 또 그게 누가 책임지냐.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거지. 그리고 아니 그럼 기업도 뭐 누가 안 되면은 그 책임지는 것 모르나?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안 하면은 못 살아남으니까 하는 거거든. 응? 근데 우리 공공부문은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잘리지도 않고 봉급 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서울시 시장님 서울시 같이 큰 데도 못 하는데 서울시 한 거 좀 보고 하시죠. 부천시가 그걸 안 했으면 서울시도 안 했지 뭐야. 그러니까 여지껏 그냥 이놈의 버스가 언제 오나 그러고 촌스럽게들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새로운 IT 기술을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는 그런 사업적 관점을 뚜렷하거든. 그래 이거 해서 30억 든다. 좋다. 30억 들어서 많이 실패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서비스의 효과를 따지면 30억 들여서 실패하는 것 그게 뭐가 아깝냐. 근데 이게 내 자세고 그런 차이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아주 기분 좋은 일이 평생에 가장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일까지 내가 이제 좀 접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 중요한 후원회원이 탄한 중소기업을 서울에서 하는 친구입니다. 그 회사 여직원이 이제 10년 전에 얘기해요. 여직원이 내가 이제 남의 돈을 더 쓰는 게 쉽지 않잖아. 후원금 받은 게 몇천 명한테 후원금 보내달라고 보내준 사람은 몇십 명도 안 돼요. 창립 기념일 때 화환 화분을 가서 보내고 그런단 말이지. 근데 신입 여직원이 사장님 부천시장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나랑 친구라고 그랬더니 제가 말이죠 부천 사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어디 사냐 그러면 화곡동 산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부천 산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얘기는 안 해. 바로 이 시장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작은 어린 시민의 얘기지만 이 시민한테 이런 좋은 얘기 내가 바로 이 시장님 때문에 요새는 화곡동 산다고 안 하고 부천 산다고 당당하게 얘기한다 라는 얘기를 내가 전해 듣고 내가 받을 축복을 다 받았다, 받을 칭찬을 다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람되고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개방된 자세, 또 배우는 자세, 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노력하는 것. 그럴 때 좀 변화가 오고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우리 삶 자체가 역동적인 거지만 이 삶을 또 한 번밖에 부여되지 않은 이 삶을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면서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한 거는 당연하면서도 정말 또 어려우면서도 아주 소중한 삶의 자세인 것 같아요. 금세 생각하면서 그냥 살려고 노력하자면 금세 그냥 생활 자체에 끌려가는 나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도 그래요. 우리 막스 베버가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에서 당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또 바꾸려고 하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아주 비열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사람, 좌절하지 않을 사람,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정치에 대한 소명, 바른 자세 가진 사람,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정치도 그렇고 우리 인생 모든 게 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힘들고 좀 또 그냥 잊어먹고 그냥 휩쓸려 가지만 그래도 자꾸 아니 내가 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게 주도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는 거 하고 어저께나 내일이나 뭐 내년이나 똑같은데 뭘 그러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하고는 역시 다른 것 같아요. 최종 도착점이 다르다는 건 나는 못지않게 이 과정 자체가 다르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폴 발레리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 철자가 어떻게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거기에 또 이런 멋있는 구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그냥 네이버에서 본 건데 네이버에서 해변의 묘지라는 소설인지 신지 거기에 나오는 귀절인데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게 이것도 유명한 귀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각성 결의 이렇게 정말 윤동주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볼에서 치는 차가운 별빛 차가운 바람에도 산다는 게 뭔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느끼게 되는 거고 폴 발레리는 그거를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나처럼 살아온 게 많고 앞으로 살게 쫓고는 사람도 좀 배우면서 열심히 또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로 해야겠다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니까 좋은 기회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창창한 바다를 이제 헤쳐나가야 하는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점에서 항상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을 이끌겠다라는 그러한 주인된 자세로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그만큼 우리 사회가 또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40분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하셨네요. 그 어쨌든 너무 되게 공무원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치하실 때 부천시장 시절 얘기까지 압축적으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들어가기 간단히 새로 오신 분들 자기소개하는 시간 가질게요. 그 아까 보면 오신 순서대로 서유일 차장이 먼저 왔었나? 김동환 씨가 먼저 왔나? 여기 동환 씨부터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다준다 회원이고요. 정치에 좀 요새 관심이 많이 생겨서 오늘 또 원혜영 의원님 특히나 워낙 또 유명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고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동호입니다. 옆에 미연 씨. 안녕하세요. 이미연입니다. 네. 앞에 서유일 차장. 안녕하세요. 원혜영 의원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주당 총무국의 서울입니다. 서유일 차장 어려우고요. 그 뒤로 가서 강예리나 씨. 안녕하세요.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강예린입니다. 앞으로 와서 우리 김영웅 씨. 네, 안녕하세요. 예, 부천에서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화곡동 얘기하셨는데 화곡동 집입니다. 김영웅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좀 뒤에 어떻게 목소리 잘했습니다. 이렇게 숨어 계세요. 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경북부에서 온 대학생 김현입니다. 아, 네. 좀 질의응답 하는 시간 좀 가져볼 텐데요.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시죠. 저는 먼저 가인은 네. 질문은 겨우 못 드렸으니까 소감만 처음 시작할 때 비서로 작성하다 나오셨다고 하셨고 이번에 이제
인생 역정을 들어보니까 비서가 이렇게 참 먼저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비서는 그 조직의 짱, 요즘 권력자의 의중을 정확히 만들어서 밑에다가 전파하는 게 얘기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역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그걸 위로 전파하는 일을 쭉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뭘 좀 되게 잘 하셔오신 것 같아서 비서론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비서론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비서론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새로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경력이 굉장히 다양하신 것 같아요. 청와대 하셔가지고 경영대 하시다가 국회의원을 사선하시고 시장을 2번 하시고 단 내에서의 공서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오랫동안 그 정치 생활을 하셨는데 또 아주 큰 악평이나 아니면은 비난의 목소리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잘 관리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결이 궁금한데 듣지 못하고 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봉희 기자님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문 한창이. 오늘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이력들이 되게 많으신데, 오늘 전반적으로 의원님의 이력을 들으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었던 부분은 사실 저는 풀무원 식품 시절에 있었던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가치도 되게 중요한데, 먹거리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가 좀 어떻게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우리 식품 같은 경우에 현재 아이들이 먹거나 우리나라,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가 농약 사용률이 세계적으로 2위라고 얘기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뭐 아토피라든지 피부병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농약뿐만 아니라 항생제를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된다고 식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통해서 구강으로 섭취하는 그 항생제 비율이 30%에서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 정도가 거의 식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지 말아야 되니까 여러 군데 몰아서 이렇게 사육을 하다 보니까 병이 걸릴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기 위해서 그런 식품, 그러니까 뭐 돼지나 뭐 소 마찬가지고 식품, 그런 채소류에도 항생제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내성균에 되게 취약해지는 단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안전이란 가치로 접근을 한다면 또 우리 농민들의 일자리, 친환경 쪽으로 농민들의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의 식품 안전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었던 걸 들으면은 새로운 가치를 계속 찾으셔서 도전을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의원님의 가장 강점이 안전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오케이, 잠깐만. 안채영 씨 질문까지 듣고 같이 답변해주세요. 저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조리의식 경영학과 지금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MSG에 대해서 지금 뭐 국회에서 약간 관심을 가지는 의원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이런 쪽으로 풀무원 창업도 하셨고, 또 안전 먹거리 이런 거에 대한 화두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쪽으로 식품 관련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뭐 외식 산업에서도 뭐 MSG를 사용하는 식당과 사용하지 않는 식당, 그런 걸 조금 구분이라도 해주면은 일반인들이 좀 먹을 때 MSG는 사실상 이렇게 죽고 나서도 이게 녹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발암물질 같은 거 굉장히 음식이 많이 첨가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저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뭐 어디서부터 저는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냥 제 전문 분야만 살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진 의원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좀 의원님처럼 약간 안정성에 대한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효소 관련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의원님 책에 보니까 약간 효소 쪽으로 아주 예전에 정말 선두자적인 그런 시각으로 그런 관련 일들을 하신 적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소 관련 일이나 앞으로 뭐 그런 관련 계획들이 또 있으신지. 사실상 앞으로는 이제 전염병이 많이 돌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암이라던가 뭐 면역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효소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는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의원님은 굉장히 앞서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의원님을 굉장히 좀 좋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부 문화에 대한 거거든요. 의원님이 뭐 차도 굉장히 좀 오래 타시고 검소하시고 또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또 전액을 거의 기부를 하시다시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남다른 행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기부에 대한 어떤 남다른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약간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마치 연결된 내용이니까 네.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아이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해해 주셔야겠네. 제가 사실 정치하면서는 이 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깊게 못 들여다보고 있어요. 관심이 뭐 지금 통일 외교 통일위원회에서 요새 NLL과 싸우고 있고 그렇고 또 이쪽으로 보건 복지 식품 안전이런 쪽은 전혀 못 들여다봤는데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 안전도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고 사회적 불신을 강화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작용하고 있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도 말이죠. 이 지금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이것도 아까 볼발레리 얘기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밀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가 사실 100을 쓰면은 적어도 다른 부작용이나 피해는 빼고 그냥 효과로만 따져서 100%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때 사실 정확하게 100%를 달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한 80%, 90%에서 억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확실히 하기 위해서 120%, 130%라고 이게 절제를 이루면 이게 지금 집단적으로 살아요. 어쨌든 뭐 비료값, 항생제값 뭐 별로 안 비싸니까 혹시나 이거 잘못되면 모르니까 200%, 300% 쓰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자원의 낭비고 부득이하게 화학비료나 농약이나 항생제를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회적, 역사적인 그 동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먹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거기에 중요한 게 건강인데 꼭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정밀하게 몰라서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돼지나 뭐 닭이나 소의 생장에는 이게 결정적인 장애가 오고 근데 이걸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뭐 아토피라든지 뭐 어떤 행위는 그런 고민과 선택에 대한 문제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때려 붓는 거예요. 때려 먹이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걸 결국 그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제도나 행정이 그러니까 이 적정량 그리고 좀 부족한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하면 병충해나 또는 이런 생육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기본적인 전투가 지켜지는 그런 선을 낮게 잡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결국 그런 것도 결국 농민들 축산인들 양식업자들한테 맡겨서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당장 자기네 이익이 우선이고 혹시 불안하니까 아니 조금 더 쓰지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치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깊게 전문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비로소도 그냥 사업으로 제품으로만 다뤄봤지 그 이상의 어떤 깊이를 못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게 이제 사회적 자본, 신뢰의 결여라는 거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엄청 많고 또 뭐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선진 사회로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신뢰를 만드는 강화시켜 나가는 길인데 거기에 식품이라는 것도 정말 가장 생활의 가장 기본적 기초적인 것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 저도 다시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부는 사실 생활 속에 뭐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보다도 뭔가 가외로 뭐가 생겼을 때 저는 고민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불무원 불무원이 이제 다행히 좀 잘 돼서 친구한테 다 인수시키고 난 퇴직금이나 뭐 주식까지 다 팔아서 청산을 했지만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내 몫을 배려하겠다. 이게 지금 남심을 하자. 하고 이제 신사협정인데 전두환치 하에서 각 썼을 수도 없고 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생사창당하고 그래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제 신사협정만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리 친구 사이지만 화장실 갈 때 올 때 또 다른 사람이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피를 내가지고 딱 거기다 아주 교묘하게 이 중앙정보부나 뭐 얘네들이 해도 시비거리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게 상표권을 회사 그만뒀으니까 당연히 넘겨줘야 되는데 회사하고 내 개인 명의로 갖고 있다가 이걸 안 넘겨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 남수 사장하고 이제 약속을 줬는데 이걸 내가 나중에 세상이 좋아지고 또 회사도 잘 돼서 성장할 때 내가 상표권을 팔고 주식을 사면 거래가 되잖아요. 취득세를 안 내요. 즉 그렇지 않으면 증여가 돼요. 50% 세금을 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뭐 너무 부담이 큰 거라서 그때 그렇게 하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드디어 96년도에 풀먼 상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목 이렇게 최소한도로 얼마 이렇게 하기로 한 걸 했는데 그 상표권을 내가 30억이면 30억에 팔고 30억을 내가 주식을 사면 거래가 되잖아요. 아 근데 국세청이 상표권 원가가 21만 6천 원이래. 무슨 얘기냐 할 때 상표 등록할 때 인지를 붙여요. 인지 대금이 21만 원 들어갔으니까 그게 원가네. 이런 개떡 같은 거죠. 저 그런 식이야. 그래서 알림이 죽는다고 어차피 하늘 뜻이 개인 재산 하려는 게 아닌가 보다. 50%까지 세금 내고 그 개인 재산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이제 그 사회 환원한 거고 그게도 이제 뭐 내가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뭐 부모님 살 때도 다른 일반 시민들보다 또 많은 분들이 뭐 조의도 표해주고 그래서 장례 치르거든 남는 돈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기부하는 거지 뭐 내 생활에서 뭐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쪼개서 기부한다 그런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솔직하게 자기 자랑은 되게 핑계 마련인데. 네.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당첨 나오고서.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이제 농수위에 있으면서 이제 그 농업과 먹거리 관련해서 국감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완전 불안증이 있고 국민들은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고 봤는데 근데 국회에서 보니까 농수위는 그렇게 강한 그러니까 권력 상임위가 아닌 거예요. 국민의 먹거리를 쥐고 있으면서. 근데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점점 국가 예산 편성에서도 퍼센트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그 국민의 그 식량 자급률 같은 것도 여기 해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왜 국가 전체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사실 그게 권력 상임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게 저는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왜 과연 이렇게 먹거리를 담당하는 이 농해수위의 농식품부나 이런 게 왜 점점 약화가 되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듣고 그다음에 김관현 씨. 저는 이제 의원님이 쭉 의원 사선이시잖아요. 특히 이제 18대하고 19대 국회하고 큰 차이가 이제 작년에 통과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 요건도 강화가 되고 국회의장이 이제 직권 상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됐잖아요. 이제 19대 국회 한 1년 정도 하시면서 좀 18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무현 소위에 관한 질문과 18대와 19대의 차이가 있죠. 네. 저기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우리가 일상적인 안전, 대공무력 충돌 위험, 뭐 항공기한 사고, 뭐 여러 가지 워낙 기본적인 건데, 어쨌든 우리가 국민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무관심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터져나왔을 때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그거 가지고 그냥 온 나라가 죽을 듯 하고 또 끝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저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적어도 안전의 문제는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정말 우리가 항상 이 노는 수준이 요 수준이라면 획기적으로 정말 사회적 합의로 끌어올려서 그 높아진 수준에서 이걸 다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원자력 안전 문제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게 도대체 아무리 뭐 자기네들끼리 담합해서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폭발하면은 일본은 원전 있는 장소가 우리로 말하면은 어디쯤일까? 대구쯤 있는 게 도쿄 하고 거리다. 부산이 도쿄라면 대구쯤 있는 거라고 하면 지금 바로 경주 고리 뭐 이런 거는 부산 가장자리 기장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 서울 기준으로 뭐 대충 여기 뭐 안양에 있거나 남양주에 있거나 이 정도에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우리나라 원자력 그런 거를 그렇게 최소한도의 안전 기준도 확보 안 하고 막 위조하고 막 뇌물로 다 떼우고 그런 거 하고 이제 식품하고 다 같은 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아직도 양적 성장의 그런 생활문화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데 이제 정말 질적인 문제로 대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그래도 식품업자 출신으로 좀 상당한 전문성이 있는데 좀 우리 의원들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나도 좀 참여해서 힘 좀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국회 갖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선마디가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제발 싼 좀 하지 마요. 그런데 반나 싸우는 것만 보이니까 매일 싸우는 거 아니야. 어쩌다 싸우는 건데. 한번 싸우면 계속 그래서 그게 정말 근본적으로 싸움을 못하게 해야겠다. 이렇지 않으면 국회가 이제 제 역할을 못하겠다 해서 여야 의원들 중에 뜻있는 사람들이 야당에서는 김성국 의원 이렇게 앞장서고 여당에서는 황우여 의원, 남경필 의원 이렇게 지금 국회는 노원에서 잘생긴 젊은 홍정은 남궁원 배우 아저씨 아들 뭐 그렇게들 열심히 해서 정말 몇 차례 유실 위기를 넘겨서 지난해에 소위 몸싸움 방지법이 처리가 됐는데 굉장히 잘 된 일이고 국회가 정말 선진화되는 아주 초석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51%면은 100% 행세라는 거예요. 다수결이
우리 의사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민주적인 거지만 다수결이라는 게 51%가 100% 행세라고는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야당도 변명이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거고 안 싸울 것도 싸워. 처음부터 싸워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현재 민주당 야당만 그러냐? 박근혜 대표하는 그때 한나라당 훨씬 더 잘 싸웠어. 당에 싸웠어. 서로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말로 할 걸 먼저 몸으로부터 하니까 그래서 이걸 진짜 어렵게 했는데 뭐 그 점에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쪽에 다수당이 되고 나서도 원래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반대를 하고 있어. 원칙적인 동의를 했기 때문에 대해서는 건 높게 평가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 과정이라는 거야. 과정. 뭐 이 법 만들어야 돼. 우리 51%니까 내일 결정해. 이 자리에서 결정해. 왜 51% 민주적으로 다수결을 하자는데 왜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는 60% 의사결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소리 마. 이건 중요한 거고 급한 건 더 빨리 할게. 하는 힘을 60%로 끌어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60% 하자는 건 아니야. 일정 기간을 그리고 소수파가 벌 수 있는 그러니까 과정을 만들어준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찬반 토론도 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해서 뭐 국민에게 호소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이때면 그 회기가 끝나고 다음 회기에는 정상적인 51% 룰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우리가 과반수니까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도 막고 이런 게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은 그건 남녀간의 그 사랑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이 직장에서의 동료 상하 하급자 관계도 다 그 과정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상급자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뭐를 희생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과정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달라진 게 어쨌든 대화와 토론의 문화 특히 공부하는 문화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요새 중심이 돼서 하는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이라는 것도 야당이면 다 140여 명 되는데 그중에 91명이 회원으로 참여해서 매주 아침에 공부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디 가서든 그런 얘기예요. 국회 싸운다고 밤낮 그러시는데 1, 2년 지나시면 국회 보는 게 심심해서 재미없어서 좀 그러실 거라고 싸우는 걸 못 봐가지고 그런데 그 대신 어쨌든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아주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망치 좀 나오고 이렇게 그냥 좀 해주고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지금 조금만 네, 김영웅 씨. 저 오늘 의원님 여기 사랑하는 이동학 소장님이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강연 처음부터 들으려고 열심히 왔는데요. 오다 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좀 많이 늦었습니다. 자, 부천에 3년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천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침 저녁 어느 장소로 가든 간에 다 원혜영 시장님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길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가 한 10분 이상 얘기를 하더라도 이 동네가 원래는 안 이랬는데 하면서 한 꼭지 이상은 이렇게 의원님 칭찬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 모티브 같은 것들을 어디서 따왔는지 또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브라질에 있는 쿠리츠바 관련된 서적 같은 것도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됐고요. 내용을 보니까 자이메 레르네즈 시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뭐 격임으로 해가지고 그 후리츠바시를 국제적인 굉장히 명성 있는 도시로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을 봤는데 제가 좀 요새 그 회의감 비슷하게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다른 정권이 와서 무슨 장난을 못 치도 내가 확고하게 다 해놨다 큰 소리를 치셨는데 지금 그 여당이 10년 가까이 이제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망가뜨려놨지 않습니까? 저희 기준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놔도 다음 정권에서 그 부분을 하드웨어적인 것까지 못 바꾸게 다 했다고 장담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임 정권하고 차별감을 주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갖고 있는 소신들을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견된 상반된 내용들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원 시장이 계실 때 추억하는 분들은 다들 지금은 안 그런데라고 되게 아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에 지금도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추적 퇴근을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곳곳에 다 원 시장님의 손길이 묻어 있다는 걸 제가 진짜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님한테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정권이 지금 바뀌어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천도 의원님 떠나고 나서 또 다른 분들이 이제 계속 시정을 보살피고 계신데 그 행정가로서 또 입법가로서 내가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철학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해왔던 것들이 후임들이 왔을 때 좀 변동되지 않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패러다임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사선 의원이시면 좀 해봄직하지 않을까 해서 해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본질적인 궁금함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일전에 이용석 의원님께서 여기 강연에 오셨을 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전당대 그 의향을 갖고 계신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부천시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끄셨고 사선 가지고 당에서 여러 중진을 맡고 계신데 그 의원님 정도의 그런 행정력이나 이렇다면은 감히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도정이라든가 시정을 좀 더 광역 단위로 맡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예정이라든가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기사 쓰겠습니다. 네, 기사 나온다. 애둘러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때 이용석 의원님은 애둘러서 표현하셨는데 저희는 다 끄떡끄떡하고 넘어갔습니다. 하나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좋은 칭찬 감사드리고 원래 부처님은 부처님만 보인다고 좋게 보시니까 좋은 소리만 들리지 안 그렇게 보거나 심지어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원혜영 시장이 뭔가 부천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꽤 많은 분들한테 전파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치바시도 아주 좋은 그런 모델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안 들어가는 머리로 새로운 국리를 짜는 생각만으로 남들이 뭐 하는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봐라.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크게 돈 안 들이거나 또는 우리의 경우에 쉽게 잘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거 하면은 그게 좋은 거다. 모방이 가장 좋은 창조일 수 있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내가 오픈 마인드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쓸데없이 딴소리들 하냐. 그냥 과연 이게 최선인가. 뭔가 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또 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보는 것하고 그냥 원래 그런 거지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좋은 정책을 잘 유지하는 것도 웬만하면 또 유지되죠. 유지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고 이번에 사실 기록물 이것도 그러지 말자고 도대체 대통령이 그만두면은 그 정부에서 무슨 북한 관계를 어떻게 했고 대일 관계를 어떻게 했고 우리 산업 정책을 어떻게 했고 문화를 뭐 하나도 없는 거야. 나중에 어떤 놈들이 갖고 시비 걸까봐. 그래서 이래서 되겠냐. 이게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한 나라에
저기를 기록 없이 유직 국정운영에 가게 그래서 대멋을 쳐놓은 30년간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건들지 못하게. 근데 그걸 이래 흔들어 버리니까 또 우리도 나도 참 말이 안 된다 싶으면서도 뭐 이제 그래 여야 그 서로 까자 뭐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예. 그런데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이 경기도 지역구니까 부천시장하고 해서 도지사 얘기를 여러 번 그전에는 들었는데 부천시장 정말 열심히 재밌게 또 보람있게 했는데 또 뭐 경기지사 같은 일을 또 할 일이 있겠냐 안 한다 그랬는데 지난번 대선 끝나고 금년 초부터 주위의 분들이 권하는데 좀 새로운 의미를 나도 받아들여줘서 지금 좀 그쪽으로 공부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 좀 판단이 틀리길 바라지만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큰 근본적인 변화, 발전, 특히 이 혁신적 발전. 지금 보면 정말 이 유신 시대의 저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참 걱정되는 그게 또 퇴행적인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내 우려이길 바라지만 어쨌든 우리가 집권하는 데 실패했고 또 집권한 세력에게 우리 사회의 혁신적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남아있는 길은 밑으로부터의 변화, 생활 현장으로부터의 변화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점에서는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일이라는 게 다 이제 때가 돼야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훌륭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일찍 했기 때문에 선점의 효과를 강하게 누리고 있는 거죠. 재벌들이 따라와도 이제는 넘어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것은 미리 선점을 했는데 그 뒤에 흐름이 이 선점한 방향과 맞게 진행됐기 때문에 때가 성숙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태원 뭔가 혼자 일찍 시작했어. 당연히 혼자 하니까 1등을 하는데 그 뒤에도 암만 뒤돌아봐도 아무도 알아. 나 혼자 여기서 계속 놀아. 그럼 이상한 거죠. 앉아서 노는데 근데 이 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때가 잘 맞느냐 좀 소위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에 아주 중요한 재료인데 난 지금 때가 그런 쪽으로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김상곤 모델이 생겼잖아요. 우리 시민들 또 학생들의 생활 교육에 있어서 무상급식만큼 엄청난 변화를 준 사건 사태가 요 10년 20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무상교육부터 뭐 이렇게 좀 확산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이 시장돼서 막 무슨 다리 놓고 무슨 뭐 둥둥섬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 그러나 직접 시민들이 부딪히고 겪는 부분을 편리하게 아름답게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마을 만들기 이것처럼 뭔가 뚜렷하고 강력하진 않지만 야 우리 성취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 바뀌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만큼 소중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나는 이제 10여 년 전부터 그런 것을
나름대로 외롭게 고민을 하고 또 주어진 조건 하에서 시도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시민 생활에 중요한 그 변화나 개선을 가져온 그 사건 중에 이 버스 자동 안내 시스템이 한 10번째 안에 들까요? 100번째 안에 들겠지.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보여지는 우리 생활 현장, 우리 동네, 우리 시, 우리 도, 우리 광역시 이런 변화가 지금 있구나. 이게 좀 더 잘 되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잘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나 가능성들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일파만파가 되는 거거든. 우리 부천시가 버스 자동 안내 시스템을 만드니까 서울도 따라하고 부산도 따라하는 거거든요. 아무데도 안 하면 다 안 하는 거야 그냥.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국의 어린이들이 정말 급식비 눈치 안 보고 제대로 된 급식을 한단 말이죠. 요새 뭐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그저 그냥 다 때려부시고 콘크리트 부어서 신도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어떻게 주민 참여적으로 특색 있게 또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바꿔나갈 건가 하는 마을 만들기가 빠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역시 중요한 쌍두마차랄까 지방행정, 지방자치에 있어서의 그 저기가 주축이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그만큼 중요성이 있고 내 경험과 지식이 거기에 좀 보태질 수 있다면 좀 그런 쪽으로 좀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 나도 공감하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까지 듣고 또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까 이제는 뭐 정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는 6차전에 이렇게 정리 발언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씨부터 일단 이거 소감만 짧게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분은 좀 짧게 하시고 말씀 안 하신 분은 조금 여유있게 하시면 됩니다. 지민 씨부터. 제가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좀 시가 듣고 시간 같은 경우에 사건을 튀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어떻게 좀 뭔가 개선을 하려고 바꿔보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다른 이제 뭐 시장님이나 의원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좀 오해를 사게 되는가 그 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해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 시장 갔는데 하는 게 없다. 가가지고 맨날 사고만 치고 도대체 뭐 하느냐. 좀 이런 쪽 의식이 좀 풍부한 것 같은데 한번 좀 방금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마인드가 많이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게 좀 궁금증이. 알겠습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네, 우리 홍영 씨. 예,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네, 우리 안채영 씨.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요. 한 가지는 의원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보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원님 같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만약에 이 자리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 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인들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좀 양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그런 양성하는 곳이 필요하다면 저희를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좋다는 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먹거리에 대해서 의원님이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그런 쪽으로 좀 법안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시호 씨. 네, 의원님 지금까지 많이 이루신 게 엄청 많은데 의원님처럼 기부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 정치인 같지 않은 분들이 더 큰 성공을 하는 사례로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화곡동 산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의원님으로 인해 부천시 산다고 하신 분이 몇 년 뒤에는 부천시 산다고 안 하고 경기도 산다고 하시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작지만 견마지로를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이신가요? 그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명호 씨. 예, 뭐 오늘 사실 외통이 계시는데 좀 식품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NLL 대화록을 오픈하자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주변 분들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미 FTA 소고기 협상 요거 한번 까자 뭐 이런 얘기도 한번 농담 삼아서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만큼 대한민국이 안에 내적 갈등도 있고 그리고 나라 외적으로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토 문제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뭔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발전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도 좀 더 불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유럽식 국가 모델을 한번 그 언급을 하셨던 적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런 거 얘기를 하면은 독일식 아니면은 북유럽식 스웨덴이나 뭐 이런 나라들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일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좀 더 이제 갖춰 나가고자 한다면은 어떤 것이 좋을까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 게 있다면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로 가서 이동화 소장. 네, 뭐 저도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저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감정이 그 강연자에게도 이입이 되고 제가 이게 듣는 입장에서도 이입이 되는 입장에서 오늘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웅 씨. 저도 화곡동에 사는데 누가 주소 물어보면 부천 사무실 주소 얘기하고 의원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솔직히 박원순 시장님도 재선 의지를 밝히셨잖아요. 그런 게 지방행정가로서의 그런 어느 정도의 포부를 갖고 있다는 거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을 해주셔서 거기까지 간 것 같은데 지방행정가로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신 것 못지않게 아까 안철수 씨도 말씀하셨지만 당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당의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위원장들도 아직 선임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전당대회 이전에 여러 가지 혁신안들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직된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의원님에 대한 소신이라든가 아니면 살아온 이력이라든가 포부에 대해 공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지금 전대 이후에 뭐 총선, 대선, 전대 이후에도 아무래도 이분들이 정말 현재 정치에서 당과 결탁해서 활동하는 게 입지도 많이 약하고요.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 김광진 의원이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당에서 청년들이 무슨 입지가 약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듣고 울컥해서 올린 성명문이었는데 그만큼 지금 청년들이 정말 현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꿈틀꿈틀하는 이 심장을 어디다 풀어낼 데가 없거든요. 올 하반기에는 원 의원님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봉장을 좀 많이 활약해 주셨으면 감옥시 부탁드립니다. 저 부천 삽니다. 알겠습니다. 유권자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서유 씨.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많은 한 사람이 하기도 힘든 자리들을 다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좋은 평판을 듣는 게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롤모델로서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궁금했던 것은 3대 부천시장을 그만두고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셨는데 사실은 3선 4대 부천시장도 가장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한 번 했던 걸 하셨거든요. 왜 사람들은 너무나 간절히 바랬던 그 시장직과 국회의원직을 처음에는 원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선이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를 또 꿈꾸거나 3선이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재선 국회의원을 가거든요. 그것은 그 국회의원도 초선 재선일 때는 재미있겠지만 4선 5선이 되면 아마 좀 제 국회의원 본 당신에게 좀 그런 게 역량이나 활동에 영역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선 이상은 못하니까 재선이 이쯤 되면 더 하고 더 많은 업적을 살기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 어떤 필드를 찾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제한 없이 뭐 5선이 되더라도 초선처럼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이루어지고 3선이 마지막이 아니라 뭐 그 시장도 계속 롱런할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국회의원인지 기초자치단체장인지를 정년이 없다면 100세 될 때까지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가장 하고 싶은 역할이 뭔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뒤에 이미연 씨. 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가서 강혜린아 씨. 네, 저도 잘 들었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창업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피력을 하셨는데 또 직접 창업을 하셨고 또 정치인으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을 뵈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앞으로 와서 김성민 씨. 네, 저는 말씀 잘 들었고요. 사업하실 때나 시정하실 때나 그렇게 좀 선점하셨다는 그런 것과 조금 시야를 더 앞서서 보셨다는 거, 그런 거 되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뒤로 가 서민아 씨. 만나뵙게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종걸 의원님하고 최대천 의원하고 원혜연 의원님을 되게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질문을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관우 씨. 예. 저도 강연 잘 들었고요. 예전에 의원님이 토론회에서 민주정책연구원에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하는, 양성하는 그런 역할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민주정책연구원 쪽에 말씀하셔가지고, 젊은 사람들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또 뒤로 가서.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제일 인상 깊게 들었던 얘기는 무상급식 얘기였어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무상급식으로 바뀌는 걸 보고 잘 먹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좋기도 했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학교 조리 중간에서 이제 소스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또 다른 양념들을 깡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하루에 한 3-4톤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들이 아이들의 그런 조숙증이라든지 ADHD라든지 또 불임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식 선생님한테 얘기를 드리려다가 그냥 말았었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 바람이 있으면 그런 게 좀 법적으로 제재가 됐으면. 깡통이 아니면 뭐에 담아 갖고 와요? 글쎄요. 근데 다른 용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오늘 역시 와서 들었다는 게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막스 웨버를 인용하시면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많은 정치인분들을 만나뵙지만 원혜영 의원한테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이나 정당 정치 상황을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중시하긴 하지만 협잡이나 아니면 이렇게 비난 또 모욕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옳은 길로 계속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중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언제까지 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박한 장. 사실 정치인분들께서 어떤 분들이건 간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듣는 대중들한테 전달하려고 할 때 많이들 오해받으시는 부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말보다 자기 PR이 되게 강하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하지라는 식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었는데 사실 오늘 의원님도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정성 있게 굉장히 잘 전달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슷한 얘기지만은 어디에 중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의원님의 인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았고요. 사실 처음에 오늘 강연에 처음 들어오기 전에는 의원님의 인품에 대해서만 알고 그 외적인 것에는 잘 무지했었기 때문에 의원님은 그저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제 짧은 식견으로 그렇게 단정을 지었었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사실 의원님이 굉장히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 큰 자산이다 그리고 축복이 되실 분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안전이랑 같이 누구보다도 퍼스트 원이고 온리 원이고 베스트 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자체 그런 강점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충분히 잘 말씀하실 수 있는다고 한다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비서, 국민의 비서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오늘 확실하게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놓고 아무를 할 수가 있지. 그것도 참 재능이에요. 문자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희 일단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 이전에 아무래도 이제 인생이라는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성장해가야 되는 인생 후배로서 많은 가르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제주도 도지사를 꿈꾸는데 근데 지금 사는 곳은 서초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제주도의 행정가가 됐을 때 서초구보다 잘 사는 제주도 이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 도시 그 구에 있으면서 이건 제주도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 막 이런 거 항상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원혜영 의원님이 이제 시장 시절에 이제 재임했던 흔적들 부곡보다 더 아이디어 넘치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행정가가 앞으로 그런 행정가를 혼동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다운입니다. 네. 예, 저는 신정현이라고 하고요. 북한대학원대학교에 박사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님이랑 어떤 관계는 딱히 없는데 요즘에 그 비틀즈 코드라 그러나요? 평행이론이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 부천시장 하시고 의원하실 때 당시에 그 가톨릭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당시라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었고 선거 때도 제가 봤었고 그리고 풀무원 홀딩스라는 작년 말인가 제가 이제 그 활동들을 마무리하고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기획실에, 경영기획실에. 그때 이제 민주당에 대한 경력을 듣고 나서 원혜영 의원님 얘기했어요. 그때까지 사실 의원님이 그 풀무원과 관계에 있다는 건 전혀 몰랐다가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시면서 결국 탈락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진짜 경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우리는. 특히나 민주당 쪽이라서 우리는 손해를 많이 보는 입장이어서 이런 얘기 다 하시길래 내가 괜한 얘기를 하자면 일자리에서 예, 그랬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부천시 좀 말씀하셨던 저도 이제 고양시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제 그 고양시장의 또 최성시장이라고 아시겠지만 엄청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고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았는데 3개월 정도 이제 지역 주민 리더들에게 그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얼마나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지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부천시장 당시에 하시고 했던 그 모델 그리고 방향성이랑 좀 많이 흡사한 것 같아서 마지막에 짧게 들었지만 참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들으면서 되게 안전하다는 것보다 되게 담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일을 하는 것도 되게 어떤 그런 담대한 결단력이 없으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담대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부분이 많이 배울 게 많았습니다. 북한은 이런 정치가가 없죠. 일방적으로 지키는 사람. 아까 그 시작하시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주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가적으로 다른 생각이 희생되지 말라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거기서 제가 마음이 와닿고요. 더구나 풀무원 경영하시고 시작해서 정치까지 철학을 좀 발전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굳이 질문하자면 이제 경기도의 틈새 시장은 도대체 뭔지. 부천은 이제 만화로 치고 나가셨고, 식품은 또 안전으로 치고 나가셨고, 대한민국의 경기도는 뭘로 치고 나가셨어요? 경기도면 서울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 들어오려고 얘기하는 뭐 그런 이제 느낌이 돼버렸는데, 도대체 경기도가 서울과 차별할 수 있는 점은 뭔지. 뭐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청라지구를 인천이구나 거기 하죠. 같은 게. 네. 봐서 그러면 거기서 살면 참 좋겠는데 근데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까지 가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뭘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아마 한참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좀 한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쭉 모아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만큼 답변하시면 예, 제가 2시간이라고 얘기를 그렇고 그보다 일찍 끝나겠지 해서 일찍 끝내야지 생각했는데 지금 딱 2시간 5분 돼갖고 한 5분 안에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있어서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좋은 만남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도움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린 내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참고가 되고 또 격려가 됐다고들 얘기해 주시니까 우선 저로서는 아주 감사할 일이요. 그냥 일일이 말씀드리는 거 좀 생략을 할게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이고 또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청년층에 대한 관심과 무지가 만들어낸 것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치권이 좀 제대로 청년 문제에 대해서 또 청년들의 고민, 또 청년들이 열심히 또 자신감 있게 또 폭넓게 친구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정치 발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를 가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또 식품의 안전도 좀 내가 사실 전문가인데 별로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하는 못해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좀 정치인으로서 차이점 내지는 좀 평판이 좋은 이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자화자찬을 하면 우선 저는 정치를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정치를 내가 왜 하는가를 저는 20대 감옥도 가고 제적도 당하고 강제징용들은 우리 사회를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 그 연장선상으로 생각하신 내 개인의 출세, 더 높아지기 위한 어떤 과정, 이런 거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게 혹시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고, 그거는 또 오해는 없어야 되는 게, 또 제가 복이 많아서 30대 초반에 풀무원 사장을 했고 40대 초반에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런 점은 사실 다른 우리 청년들보다 좀 뭐랄까, 사장님이 혼자 회사 만들고 그런 사장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좀 좋은 환경을 내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어떻게 그런 좀 내 잘국에 맞아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냥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다리 한 칸 더 올라가는 게 그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나는 그런 점에서는 내가 어떤 더 평가받고 인정받는 직책을 맡느냐 하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이런 여유가 전제가 됐으니까, 주어졌으니까 하는 거지만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정치인들이 갖는 것과 다르게 이게 더 높은 거냐라기보다도 이걸 해서 내가 내 보람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겠는가, 내가 성과를 내고 그래야지, 성과를 내야지 칭찬을 받잖아요. 칭찬을 받아야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지? 내 보람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차이는 혹시나 다른 정치인은 다 안 그렇다는 얘기고 나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 경우에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요새 경제 민주화가 얘기되는 것도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그 새롭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어내고 그런 점에서 이 과정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과정이 존중되는 사회가 결국 민주화된 사회고 선진화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 제주도 지사하신 또좀 고향에서 그 마을 만들기 하는 분들은 내 책 하나 좀 드리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시장 뺐으니까 예, 그런 생각이 어쨌든 전 정말 말씀드렸지만 한 20대는 반독재 민주화운동 했고 감옥 갔고 30대에 새로운 그야말로 대한민국 혁신기업의 모델을 꼽히는 풀무원을 창업했고 40대에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 일을 했고 또 지금 국회에서 하는 일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느냐 정치하는 게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추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관된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또 좋은 환경이 됐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더 결국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그 주체 동력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지 꼰대들한테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응원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또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는 기회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